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 몇 없을 거사를 두 번이나 치르고 두 자녀와 함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쭉 이어가며 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사는 내내 고달픈 삶이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자신만의 행복이 있기 마련이고 또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크나큰 아픔과 스디슨 상처를 잊게 되면서 또다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일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큰 아픔을 준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의 아내예요. 평생을 사랑하고 함께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아내에게 아픈 배신을 당한 후폭풍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되었는지 지난날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내와 저의 첫 만남은 회사 안에서였습니다. 저희는 입사 동기로 들어왔고 당시 다른 입사 동기들은 들어왔다가 경력직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나중엔 아내와 저만 거의 남게 되었어요. 회사 안에서 동기는 정말 큰 존재였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저도 동기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아내의 마음을 듣고 나니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면서 결혼에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의 같은 부서였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의지되는 것이 많았어요. 특히나 아내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사근사근하게 곧잘 하곤 했었고요. 어머님, 얼마 전에 이 사람이랑 같이 데이트 다녀온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경치도 좋고 음식도 괜찮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저희 조만간 같이 가요. 제가 먼저 이희한테 어머님 모시고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랬어? 우리 며느린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할까? 그래, 그래, 가자. 고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가끔은 제 친여동생이 둘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진짜 잘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켜서 힘들게 한다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도 자기는 정말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어요. 또 저도 장인 장모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다행히 좋으신 분들이어서 저희 가족들은 어느 문제 하나 없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살 차이 나는 딸과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 2명이 모두 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자 아내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들 좀 유학시키는 거 어때?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리고 대학 가는 것도 예전보단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들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들 벌써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러다가 수능 한번 잘못되면 또 고생할 게 뻔하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거 어때? 좀 갑작스럽긴 한데 애들이 근데 갑자기 외국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할까?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잖아.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거기까진 좋은데, 아니, 그럼 애들끼리만 외국을 보내?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엄마도 그렇고 아빠 품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아이 참. 요즘은 더 어릴 때도 혼자 가서 잘만 공부하고 그러더라. 아니면 내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당시만 괜찮으면 내가 애들 따라가는 건? 솔직히 나도 애들 공부를 좀 시키고 싶긴 한데 애들만 보내면 세상이 흉흉해서 좀 걱정스럽긴 해. 근데 내가 따라가서 애들 옆에서 케어해주고 공부하는 거 도와주면 애들도 우리도 안심이 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닐까? 아내는 저에게 제안하기를 아이 둘을 아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대학까지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아내도 외국에 나가서 얼른 적응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을 틈타 간단한 일이라도 하며 돈을 보태겠다고 했고요. 저도 내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물론 저 혼자서 독수 공방하며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된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아이들을 똑부러지게 잘 키운 우리 아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만 생각이 같으면 안 되고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 둘 다 의외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랑 헤어지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건 우리가 방학 때 아빠 보러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빠가 우리 보러 오던지. 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랑도 같이 가는 거니까 안심도 되고요. 첫째 딸이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아들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건 뭐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사까지 다 시킨 다음에 아이들과 아내를 출국시켰어요. 이때 저희 엄마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야, 가면 많이 힘들 거야. 타국살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더라. 충분히 다 알고 공부하고서 가는 거겠지만 가서도 항상 안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있는 곳으로 놀러도 오시고요. 아버님이랑 같이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좋은 곳 많이 알아두고서 관광도 시켜드리고요. 그래, 그래. 알았다. 가서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잘 다녀와. 중3 된 딸과 중1 된 아들들의 아내까지 보내놓고 나니 정말 집이 허전하고 벌써부터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저도 떨어지게 된 거였는데 그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타지 생활하며 더 고생할 이들을 생각하며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아이들과 아내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다 참아지더군요. 게다가 생각보다 유학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돈들이 많아서 정말 아내와 저와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모아놓았던 돈들을 다 썼어서 거의 한 달 벌어서 바로바로 돈을 보내주는 식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애들 학교 등록금에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처가에서도 좀 도와주셨지만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까지 금전적으로 보태준 덕분에 모든 비용을 다 마무리하고 여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나 영상통화로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족으로서 떨어져 있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태도가 이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는 먼저 전화도 걸어오고 문자도 하면서 곧잘 저를 신경 써주곤 했어요.
여보, 혼자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어? 내가 반찬 잔뜩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 그거 얼른 얼른 먹어. 우리 남편 내가 해주는 김치찌개 좋아해서 냉동실에 김치찌개도 잔뜩 해다가 얼려놨으니까 그거 녹여서 먹고 내가 애들 때문에 여기 따라오긴 했지만 진짜 당신이 마음에 걸려. 난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애들도 아니고 나는 혼자서 잘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하면서 당신도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 그리고 애들 공부하러 나가면 당신도 답답할 테니까 바람이라도 쐬러 다니고. 알았지? 어, 고마워, 여보. 여보가 있어서 진짜 나랑 우리 애들은 이게 무슨 호강이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아내는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늘 통화를 마칠 때마다 이런 애교도 빼놓질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을 못 가더군요. 한 번은 아내와 한참 통화가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고 그 사이에 문자라도 주고받았는데 연락이 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애들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애들도 전화가 안 되기에 저는 정말 속이 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수십 통은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걱정들을 전부 다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절 허무하게 만들던 거 있죠? 저는 딱 한 번 여기에서 연락을 안 받으면 바로 비행기 표를 끊을 생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유,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나 여기 지금 애들이랑 잠깐 휴가 왔어. 애들 학교가 며칠 쉬게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방해되게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뭐라고? 아니, 휴가를 갔으면 갔다고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갑자기 애들도 당신도 연락이 안 되는데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얼마나 내가 걱정했는지 알아? 하마터면 나 비행기까지 탈 뻔했다고. 당신도 참. 아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애들도 아예 핸드폰도 잃어버릴까봐 집에다가 폰 두고 오라고 했고, 나도 핸드폰 주머니에다가 놓고 돌아다니느라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 그리고 숙소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퍼져 자느라 전화할 생각도 못했고. 하여튼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걱정 붙들어매.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잘 지내는 걸로 알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 아내의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평소에 아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기에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전화를 해도 짜증을 내거나 지겨워하는 게 너무 느껴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었죠.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통화를 해도 귀찮은 티 팍팍 내고 애들 좀 바꿔달라니까 애들은 바꿔주지도 않고 애들도 그래. 왜 내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 거야? 당신 애들한테서 핸드폰 뺏었어? 뺏긴 뭘 뺏어? 공부하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딴짓하니까 공부할 때만 잠깐 내가 가지고 있어. 당신도 애들 공부하는데 집중 안 되게 계속 전화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하여간에 별나긴. 통화 이제 됐으니까 안심했지? 우리 또 일정 있어서 끊을게. 저는 아내에게 애들하고 통화라도 시켜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상하고 서운하던지 정말 처음으로 나만 여기 두고 외국으로 나간 아내와 애들이 믿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래도 아내가 이번 통화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조금은 느껴졌는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정상적으로 연락을 잘 주고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내가 점점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여보, 이번에 애들 학교에서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 이거 참여하기만 하면 애들한테 무조건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당신 이번에 프로그램 참가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당신이 보내준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어. 그래? 얼만데? 나도 지금 없어서 우선 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한 500 정도. 무리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좀 보내줘. 이 프로그램만 참여하면 애들 영어도 더 잘할 수 있고 대학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가 봐. 미국 애들도 참여하려고 난리더라. 그러니까 늦지 않게 보내줘. 저는 애들 미래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돈을 안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빌려서 아내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아내의 요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애들 학비가 올랐다, 애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다 등등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어렵게 꺼낸 말이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보내주고 싶은데 나도 여기에서 버는 족족 그쪽으로 보내주느라 이제 더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 생활 어느 정도 적응했으면 일을 좀 시작하는 건 어때? 당신 가기 전부터 그럴 계획 가지고서 간 거였잖아. 어머, 당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나한테 여기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부족해서 돈까지 벌라는 거야? 나 여기서 당신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알아? 타지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고. 그깟 돈 보내주기 싫으면 그냥 안 보내주면 되는 거지. 지금 그 말 못해서 나한테 돈 벌란 소리를 해? 진짜 당신이란 사람 최악이다. 뭐라고? 당신 말이면 단 줄 알아? 나도 여기에서 뭐 쉽게 사는 줄 알아? 버는 족족 당신이랑 애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나도 숨 좀 쉬자. 여기에서 당신이 돈 보내달라고 해서 빚진 게 얼마나 되는데 당신은 그냥 말만 하면 돈 나오는 기계로 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쥐어짜내도 더 나올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에서 일 시작할 거 아니면 나한테 돈 얘기 더 꺼내지 마. 저는 아내에게서 나오는 황당한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아내도 타지에서 애들 케어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정말이지 저도 더 이상은 돈 나올 구멍이 없었기에 아내에게 어렵게 말한 거였는데 오히려 저한테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에 돈을 좀 더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모르고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수리가 불가피하게 됐네. 정말 미안한데 그거 돈 좀 보내줄 수 없을까? 정말 미안해 여보. 저번에 우리 돈 때문에 싸워서 내가 웬만하면 당신한테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거는 정말로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저는 아내의 말에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고쳐했기에 저는 결국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보내주었죠. 당신 이제 제발 거기에서는 더 사고치지 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곤 하지만 이젠 정말로 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정말 하루하루가 빚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가 너무나 축나는 것 같아 중간에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표정에 차마 다시 들어오란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점점 더 심하게 행동해 가길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 뒤로 다시 태도가 바뀌면서 다시 저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사근사근 할 때는 오직 돈 얘기할 때뿐이었어요. 저는 그게 괘씸하기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크게 실망이 되어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정말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 애들 전화 아예 되지도 않고 당신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겨우겨우 사정에 한번 바꿔줄까 말까 하고 도대체 왜 그래? 애들이 자꾸만 당신이랑 통화만 하면 공부하는데 흐트러져서 그래. 안 그래도 타지에 와서 친구들 사귀고 낯선 환경에 있는 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이랑 통화만 하면 마음이 다 풀어져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가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애들이랑 초반에만 잠깐 통화하고 지금은 아예 거의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다고. 나도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뭐가 보여야 기러기 신세가 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전화만 하면 짜증부터 내고 귀찮아하고 돈 얘기만 하고 나도 낙이 있어야지 낙이. 어머나 세상에. 여보, 당신은 이미 애들 공부시키고 있는 것만 해도 그걸 낙으로 삼아야지. 그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여보, 나 여기에서 애들 하소연 듣고 사는 것만 해도 지겹고 힘들어. 근데 당신까지 전화해서 징징댈래 진짜? 아이 몰라, 끊어. 나 피곤해. 아내는 제 말을 더 듣기 싫다는 듯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이지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았던 우리 부부 사이와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내는 저에게 계속해서 실망감만 던져주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으로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희 엄마는 매우 각별했어요. 물론 아내에게는 처가도 있기는 했지만 처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계셨기에 서울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저희 엄마와 더더욱 자주 왕래하며 지내곤 했었죠. 거기에다가 애들 초등학생 때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모님이 한창 몸이 안 좋고 병원 신세를 오래 지고 계셨어요. 그때 서울 병원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을 수가 없었고 아내는 저랑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병간호할 사람이 없었죠. 그때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어머님, 간병인 불러다가 저희 엄마 봐달라고 하면 돼요. 왜 어머님 힘드시게 어머님이 직접 간병을 하세요. 아이고 됐다. 다른 사람 손 타는 것보다야 내 손 타는 게 낫지. 그래야 너도 안심이 되고 나도 사돈 보는데 마음이 편할 것 아니야. 다른 곳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바로 옆 병원에 계시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넌 일에 집중하고 한 번씩 와서 엄마 들여다보고 가. 간호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 줄 테니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 장모님은 몸이 많이 안 좋아 침대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는 몸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발까지 다 든 게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장인어른까지도 와서 저희 엄마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실 정도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외동이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돈을 위해서 저희 엄마는 허리도 좋지 않은 몸으로 1년 이상을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1년 이상을 자신에게 안사돈 되는 사람의 대소변까지 시중 들어가면서 그렇게 간병을 하셨죠. 그 뒤로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그때 우리 아내도 얼마나 엄마에게 고마워했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엄마에게 들어가라고 해도 엄마가 말을 안 들을 정도라 그 마음 씀씀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도 그런 저희 엄마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제 어떡해요? 우리 아빠도 외롭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벌써부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더 일한다고 그동안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괜찮다, 괜찮어. 금방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안사돈이 널 다 이해하셨어. 나랑 대화할 때마다 바쁜 너 이해한다고.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이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모른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널 부탁하시더라.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그렇게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던 그런 엄마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그건 바로 엄마의 암 선고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들려온 소식이었고, 거기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전이까지 된 상황이라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엄마가 지금 암 선고를 받으셨어. 길어봐야 3, 4개월이래. 당신이 좀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고 시간 내서 한번 나와서 엄마 얼굴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애들도 그렇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전화 한번 드릴게. 그리고 지금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애들이 이제 곧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애들 시험 기간이라 예민한 시기거든. 어머님껜 내가 잘 말씀드리고 애들이랑 영상통화도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시어머니의 병 소식인데 당장에 찾아온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의 말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쪽에도 사정이라는 게 있었기에 저는 우선은 아내가 엄마에게 영상통화라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하게 이기적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가서 애들 엄마랑 통화 잘 했냐는 소리에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화 안 왔는데 안 그래도 내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애들이랑 애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에휴,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떠나려니까 너무 아쉬워. 네? 애들 엄마가 전화 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 애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나오긴 어렵고 전화 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왔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저는 엄마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재 중이라도 떴을 텐데 그것까지 무시한 아내에게 정말 크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죠.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 안 하면 내가 당장 미국 쫓아갈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무섭게 문자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엄마가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당신이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장이라도 튀어온다고 해야 정상 아니야? 어떻게 사람 도리가 그러냐고. 오는 걸 못하면 전화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아, 진짜.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신 거라며. 돌아가시기 전까진 내가 전화 드렸겠지. 진짜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왜 그렇게 성격들이 급해서 그 난리야? 사람이 바쁘면 전화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바쁘다고. 뭐야?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지. 우리 엄마 길어봤자 3개월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래? 진짜 구질구질하게. 알았어.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저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얼마 안 되어서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이들과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허무해서 그 꼴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저도 엄마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를 너무 다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도 못 기다리고 역정을 낸 저의 탓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는 정말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엄마는 정말로 얼마 못 가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바로 지금 장례 준비하니까 애들 데리고 얼른 들어와. 돌아가시는 거 못 봤어도 장례는 같이 치러드려야지. 저는 당연히 아내가 오겠다고 대답을 할 줄로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에 거의 실성하고 말았어요. 아, 여보, 꼭 가야 하나?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알고 있었고, 애들도 여기서 지금 겨우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갔다가 오면 애들도 또다시 여기 와서 마음 풀어질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신 거, 뭐 장래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잘 보내드려. 나도 여기에서 잘 보내드릴 테니까.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노인네가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애들,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알아? 오죽하면 사진을 붙들고 사셨을까? 오죽하면. 영상통화라도 한 번 하면 그날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알아? 당신,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날로부터 아내에게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집세, 생활비, 애들 학비까지도 싹 다 안 보냈어요. 돈 보내기로 약속된 날짜가 지나자 바로 아내에게는 전화가 왔죠. 여보, 돈 안 들어왔던데 왜 안 보냈어? 빨리 보내. 이제 곧 월세도 내야 되고 지금 애들 생활비도 다 떨어져서 당장 돈 필요하단 말이야. 나 이제 돈 안 보낼 건데 당신 이제 나한테 돈 못 받아. 뭐라고? 아니, 돈을 왜 안 보내? 돈 안 보내면 애들 학비는, 공부는, 여기에서 생활은 어쩌라고?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서 찾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 돈 보내줄 이유 없잖아. 난 여기서 죽어라 이래서 돈 보내는데 보람도 없고 덕 보는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것뿐이더라고. 그래서 안 보내기로 했어. 뭐야? 아니 그럼 애들 공부는 어쩌라고? 애들 유학은? 나 애들 들어오라고 할 건데 애들 거기에서 공부 안 시킬 거야. 당신 말 들어보니까 뭐만 하면 마음 풀어진다, 뭐만 하면 공부 어려워한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 못하러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를 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당신은 그렇게만 알면 돼. 말도 안 돼. 내가 혹시 어머님 장례식에 안 가서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당신은 자격이 없어. 우리 엄마, 당신 입으론 거론도 하지 마. 내가 미국 가서 조만간 직접 애들 데리고 올 거니까 당신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미국 가자마자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저는 먼저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괘씸하고 미워서 목소리도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바로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서 아내와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아내와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그리워했나, 보고 싶어 했나 할 정도로 아이들이 다 저에게 달려와 안겨들었어요.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품에 파고들면서까지 안기는 애들을 저도 꼭 안아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얼른 짐 싸라.
한국 가자. 아빠랑 한국 가서 공부하자. 나 너네 데리러 온 거야. 아빠랑 한국 갈래? 정말요? 정말 우리 한국 가도 돼요? 우리 지금 한국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놈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애들이랑 가끔씩 영상통화를 하면 첫째가 꼭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 거리다가 못하고 그냥 끊어버린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물어도 괜찮다고만 하기에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는데 둘째 아들의 반응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느낌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한국 가서 공부하자.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아들 미국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한국 가자는 게 그렇게 좋아?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오히려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이 한국 가자는 소리에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통해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친구들 잘 사귀고 잘 적응했다는 이야기만 들어온 것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결코 잘 지낸 것이 아니라 분명 뒤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 아내에 대해 화가 나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이 감격스러운 재회를 마치고 아내에 대해 더 화가 난 상태에 아내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면 어떡해? 애들 여기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애들 학길 다 망치는 거야, 지금. 망치긴 뭘 망쳐? 애들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오기 싫으면 당신이나 오지 마. 그래? 그럼 애들한테 선택하자고 하자. 내가 봤을 때 애들은 여기 있어야 해. 아내 제안에 저는 바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바로 물었죠. 주민이 선빈이 선택해. 너네 여기에서 공부할래? 아니면 한국 갈래? 너네가 여기에 남아서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아빠는 너네 선택 존중하니까. 근데 한국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아빠는 너네 데리고 한국 갈 거야. 거기에서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아빠는 최선을 다할 거고. 어떻게 할래? 저는 애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애들은 만장일치로 고민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갈래요. 우리 한국 갈 거예요. 애들이 고민도 않고 말하자 아내가 방방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너네 미쳤어? 엄마가 여기에서 너네를 얼마나 힘들게 케어했는데 지금 한국 간다는 소리가 나오니? 아내가 애들에게 화를 내자 그제서야 큰딸이 울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뭘 잘해줬는데, 엄마가 잘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마 여기서 친해지고 만난 사람들이랑 맨날 나가서 놀기나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외박하고, 우리 밥도 안 차려주고, 학교 갈 때 되면 그제서야 전화해서는 학교 가란 소리밖에 더 했냐고요. 심지어 둘째, 얼마 전에 학교에서 집에 혼자 오다가 소매치기 당했는데 엄만 걱정 한번 한 적 없었잖아요. 그때 얘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그때도 엄마는 돈 잃어버렸다고 혼내기나 하고 밖에서 술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왔잖아. 나랑 동생이랑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딸은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했고 딸이 말하는 동안에 제 둘째 아들놈도 옆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에 정말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는 그 한인타운에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는 매일같이 나가서 술 마시고 파티장에서 놀기를 반복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유흥에만 힘을 썼던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보낸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유흥에 쓰기도 했었고요. 거기까지 알고 나니 저는 피가 다 거꾸로 솟는 듯 했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과 함께 갔다고 했던 여행도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랑 아내 혼자서만 다녀온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애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거 다 진짜야? 당신 애들 방치했어? 그랬던 거였어? 그게 뭐 방치한 거야. 그냥 나도 내 인생 즐긴 거지. 나도 애들 데리고 타지에 왔는데 고생한 거 없을까 봐? 그래서 나도 좀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한 거야. 아, 그래서 당신 그 스트레스 푸느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그 희생을 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아예 하늘나라로 떠나고 장례까지 치룬다는데 그 스트레스 푸느라 안 온 거였어? 하,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그래, 당신 혼자 여기에서 스트레스 풀고 유흥 즐기면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었네. 그래, 어디 한번 당신 혼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나는 애들 데리고 갈 거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기도 안 찼습니다. 저는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서 아내만 홀로 놔두고 저는 애들만 데리고서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아내는 떠나는 저희들을 보면서 아예 애들 발목까지 잡으며 사정사정했어요. 안 돼, 안 돼, 절대 못 가. 엄마 두고 어딜 가려고. 안 돼, 얘들아, 가지 마. 너네 여기에서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어? 여보, 안 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엄마 미워요. 엄마가 우리 버린 거야. 첫째 딸이 울면서 아내에게 말을 한 뒤에 처절하게 애원하는 아내를 두고서 저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서는 저는 곧바로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내와 살 이유도 없었고 더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들도 제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내는 심지어 그 사이에 다른 남자까지 만나면서 애들에게서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들도 많이 목격을 하게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틈틈이 말했던 거금들까지도 다 그 남자와 자신이 노는데 써버렸던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한국에서 내내 아이들이 해주는데 저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도대체 거기에서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된 건지, 왜 아이들과 나한테 이런 몹쓸 상처를 준 건지 이해가 안 되었죠. 근데 그 아내라는 사람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어떻게 해서 아내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돌아오자마자 이혼장을 내미는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국 생활에 너무 취해서 그래서 내가 잠시 돌았어. 나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게. 당신 아내로 우리 애들 엄마로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다 필요 없어. 당신 남자까지 만났었다며?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잔말 말고 어서 서류에 도장 찍어. 제가 아내에게 단호하게 이혼 이야기를 하니 이번엔 아내가 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 있죠?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줘. 1억 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러나 줄게. 뭐? 1억? 지금 네가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당신이 단단히 미쳤구나. 됐어, 꺼져. 난 당신한테 10원짜리 한 장, 아니 1원짜리 한 장도 못 주니까
그냥 꺼져. 다신 우리 찾아오지도 마. 저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뻔뻔해질 수가 있나 싶어서 마치 짐승을 보는 듯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도 하나도 주지 않았고 아이들 양육권까지도 모두 싹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우리한테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아내가 처절하게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둘째 아들 때문이었죠. 아내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잠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랑 인사는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짐을 다 싸서 나가려는데 그때 우리 둘째 놈의 행동이 아내를 땅을 치고 울게 만들었죠. 그 행동은 바로 아내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아요. 딱 2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신 아빠랑 우리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싫어요. 안녕히 가세요. 막내의 냉담한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펑펑 울어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미쳤었나 봐.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너네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둘째는 그 봉투를 건네면서 아내와의 인연을 끊은 듯 했습니다. 그걸 아내도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제가 이제 나가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영혼이 거의 빠진 사람처럼 집을 나섰어요. 그 뒤로 아내는 더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뒤로는 엄마를 찾지 않았고요. 정말 마음 아프게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우리 애들을 두고서 유학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것만 아니었다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 아이들 볼 면목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첫째 딸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보면서 죄책감 들어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정말 아빠로서의 역할을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엄마가 잘못된 거였을 뿐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우리 그래도 미국 가서 배운 것도 있고 아빠가 우리 보낼 때 했던 말처럼 우리 세계관이 넓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엔 우리 힘으로 아빠 모시고 미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힘내요. 딸의 이야기에 저는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이 힘든 와중에도 잘 버텨주는 이 녀석들이, 잘 커준 이 녀석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애들은 다시 학교를 가서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밝은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지금 힘든 일 속에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회복되어 웃는 날로 접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